네, 오늘부터 본격 가동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초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같은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연금개혁, 추경 등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직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지난주에 2월 임시국회 시작이 됐고요. 오늘부터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수요일에는 대정부 질문.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오늘 스타트로 이재명 대표가 교섭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고 해요. 지난번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22대 국회 들어서 비상계엄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 한 40분 동안의 연설 가운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언급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먹사니즘을 조금 확장시킨 잘사니즘 이제 비전 제시한 부분이 있었고 국민 소환제 이런 부분 뭐 여러 이제 그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대선 공약을 발표한 것 같은 그런 글쎄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다양하게 쏟아냈는데 기본적으로 이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말을 이런 부분이 뭐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뭐 소득 분배 이런 부분이 이제 민주당이 가져왔던 기존 기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친기업의 성장을 얘기를 하니까 어디까지 진실인지를 헷갈리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성장을 얘기하고 친기업을 얘기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당장 표가 나는 것이 반도체 특별법인데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또 한 발 물러섰단 말이죠. 물론 뭐 노동계의 반발에 당내의 반발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한 번 나서서 하겠다고 한 부분을 다시 또 물리고 하는 거니까 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도 어디까지 진실인지 어디까지 실행 가능한 부분인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선거를 있을 수 있는 선거를 어떤 정도청을 의식한 뭐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당장 행동으로 보여주시라. 만약에 오늘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들이 실행 가능한 것이라면은 실제로 지금 당장이라도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부터 어떻게 좀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뭐 이 대표의 말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죠. 단지 이제 국민 소환제 부분은 국민들이 조금 솔깃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예전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을 이제 국민 투표로 지방선거에서 이제 물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주민 투표제가 지금 시행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잘 활용은 되지를 않고 있죠. 근데 이 국민 소환제는 이제 영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막말을 한다든가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 소환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뭐 국민 소환제가 시행이 되면은 상대편이 악의적으로 악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회에 대한 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해서 국민들은 약간 고개를 긍정적으로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소환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영국 대변인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체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그 평을 해주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 상당히 좀 특히 중도층에 예. 설득력이 있겠다라는 이제 부담감이 들어서 마구 깎아내리는 것 아닌가라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 정치가 가장 문제가 정치의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괴멸시키려는 그런 이제 죽이기 대결 정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전한 정책 대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집권 성장 동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또 내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집권당이라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청사진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성장에 굉장히 큰 방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이념과 또 진영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먹사니즘이 중요하다라면서 이제 실용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더 나아가서 잘 사니즘까지 했어요. 먹고 사는 것 플러스 잘 사는 것까지 하자라면서 이제 구체적인 국가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는 이 반도체라든지 예. 또는 뭐 K컬처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당 플러스 민주당이 서로 좀 뭐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은 과연 누가 우리 국민들의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민생과 경제에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 그런 당인가라는 걸 기준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 소환제도 상당히 힘줘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국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소환제는 겁니까? 예. 저는 이제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 좀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선출직 정치인 가운데 지금 국회의원들만 이 중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 소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예. 그렇지만은 또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주민 소환제에 의해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찬성하고 유효 투표의 3분의 과반이 찬성하면은 도중에 직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비리나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국민 소환제를 지금 주장을 한 건데 이 국민 소환제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일단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 탄핵 국면에서 뭐 내란이나 이런 부분을 선동하는 또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뭐 광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치는 것 또 보완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아예 개헌을 해야만이 깔끔하게 위헌적인 논란을 없앨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결국은 뭐 여야가 좀 합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는 내일 국정협의회가 원래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협의회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컨트롤 타워가 조금 그걸 좀 더 보강해주자는 차원에서 저 최상목 대행, 우원식 의장, 여야 대표 해서 4자 이제 회동의 형태인데 한 달이 넘도록 아직 뭐 실무회의만 계속해서 이제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항을 겪고 있어요. 지금 뭐 크게 본 세 가지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특별법, 그다음에 이제 연금 개혁 문제 추경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세부 이견이 있어서 지금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좀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이 추경, 오늘 이재명 대표 추경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0조 추경을 하자고 했는데, 사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주장하기 이전에, 사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완전 무시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든지 유감을 표시하든지 하는 부분부터 먼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이 연금개혁 특위 논의는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특위를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인데 지난 국회 때 특위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험료율이 이제 9%에서 14%가 올리는 13%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를 봤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구조 개혁까지 같이 하자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목소리이고 이 부분을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하자, 상임위라 한다, 소관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는 부분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특위를 만들자 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난 국회에서도 있었던 것이고 특위를 만들어서 이참에 하는 김에 뭐 이미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본 부분이고 구조개혁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연관된 연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뭐 그렇게 서로 특위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고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여야가 좀 한 발씩 물러나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협의회 뭐 이제 사실 우선 좀 그 세부 이견이 있더라도 좀 만나서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일괄 이제 타결을 하고 이제 사자회동에서 최종적인 뭐 추인하는 방식도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합의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이게 합의가 어려울 전망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발목을 잡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야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만 서로 양보하면 금방 합의가 될 문제거든요.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도요. 지금 하는 총재도 15조에서 20조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예. 했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15조에서 20조 정도 추경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심지어는 IMF에서도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 하방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 추경이 사실상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네. 추경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도 지금 완전히 뭐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사실상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특별법도 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주 크게 52시간. 네 가지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세제 지원, 네. 두 번째로는 재정 지원, 세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 확충, 그리고 네 번째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네. 근데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다 합의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가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는 하려고 했는데 노동계에서 워낙 반발이 크고 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크니까 일단 합의되는 부분만 하자 하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안 하려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네. 지금 보험료율을 4% 인상하는 걸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소득 대체율도 44% 정도로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했거든요. 21대 때 했죠.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구조개혁과 같이 해야 된다라면서 이걸 다 엎어버렸거든요. 근데도 지금 또 뭐 특위에서 하느냐, 상임위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혹시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혹시 이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전국을 혼란시켜가지고 이 탄핵 정국, 네. 조기 대선을 지금 대비하려는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예.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반도체 특별법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른 뜻을 가지고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말씀하시는데 네.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반도체 특별법 당장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않습니까? 친기업 쪽으로 나가겠다고. 그런데 기업에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R&D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좀 더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가 돼 있으니 이게 어떻게 그 정상적인 연구가 되겠습니까? 당장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른바 이제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30조 추경, 뭐 금액은 뭐 좀 협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 3대 현안, 요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2월 임시국회 흐름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잠시 후 2시부터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두 번째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원래 선고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미뤘지 않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조금 더 변론 기일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수용을 했는데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헌재가 이게 졸속심이다 해서 예. 이제 여론이 밀리다 보니까 오늘 한번 변론 기일을 한번 잡은 것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헌재가 이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뭐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는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좀 정인으로 불러서 좀 들어보자, 좀 예. 자세하게 알아보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여야가 합의됐나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원내대표의 정언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무시하고 이제 서류를 대체했고 예. 오늘로서 아마 변론기를 끝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헌재가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좀 신중하게 신속한 것도 좋습니다만 신중한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열심하는 거는 왜 똑같은 권한쟁의 심판인데 한덕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설득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재는 그걸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은혁부터 먼저 하겠다 하는 것은 네. 민주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헌재가 그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변론을 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겠다. 그렇다 그러면은 헌재가 조금 더 이게 결론을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마 헌재는 조직 9명을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아닌 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어쩌면은 결론을 내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용 쪽으로 결론이 뭐 다음 주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최고한 대행이 또 어떻게 할지는 또 이제 그렇죠. 또 임명 여부 그다음 인용이 이제 내려진다는 것은 위헌 이제 판결이 내려져서 예.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뭐 그러나 이제 최상목 대행이 그걸 수용할지 정영국 그다음 대변인께서 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마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수죠. 5명 찬성이면 되는 거죠. 예.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예. 헌재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것 같다라면서 네. 헌재의 불신을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헌재가 8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8인 체제 중에 진보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은 3명밖에 안 됩니다. 중도 보수가 5명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로 보면 보수가 절대 불리한 지형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유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헌법이나 법률 어디를 봐도 여야 합의가 임명 조건으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국회 적법 과정을 다 거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서로 각각 합의를 해가지고 추천을 했어요. 후보자를. 네. 그래가지고 또 인사특위를 만들었고 그 인사특위의 구성원도 다 국민의힘에서 공문까지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적법 절차에 아무나 하자 흠결이 없기 때문에 헌재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인 체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만약에 헌재가 그런 판단을 내려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파면해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를 불신하고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서부 지역 폭동 사태까지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가지고 헌재를 뭐 쓸어버리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야만의 사회로 가게 된다. 이걸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추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헌재 변론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뭐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